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노부인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고 그 앞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원이 웃음을 띠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한 조명, 따뜻한 커피, 친절한 목소리.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면을 멈춰 보세요. 지금 이 노부인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을 여의고 혼자 보낼 노후를 위해 30년을 모은 4천만 원입니다. 자식들 교육비를 아껴가며 겨울엔 난방비를 줄여가며 주말엔 반찬 장사를 해가며 모은 그 돈입니다. 그 돈을 들고 은행 창구에 앉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자를 좀 더 받고 싶어서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는 너무 낮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행원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 상품 정말 좋습니다. 이자도 주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낮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노부인은 안심합니다. 은행이니까 안전할 거야. 은행원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4천만 원은 은행 전산에 입력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노부인의 통장 잔액은 얼마가 됐을까요? 2천만 원입니다.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 많던 돈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부인이 투자한 상품은 홍콩 지수와 연계된 ELS, 주가 연계 증권이었습니다. 홍콩 증시가 떨어지자마자 상품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고 원금 손실 조건이 발동했습니다. 은행원이 말한 원금 손실 가능성도 낮다는 말은 사실 가능성이 0%는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노부인은 수십 년을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을 잃게 된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백 개 은행 지점에서 이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 은행원이 친절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실적을 위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위험한 상품에 끌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회사 선배는 은행 권유로 해외 부동산 펀드에 5천만 원을 넣었다가 환매 연기 통보를 받았고요. 친구 어머니는 시중은행에서 안전하다고 추천한 파생상품에 1억 원을 넣었다가 마이너스 30% 손실을 입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는 새마을 금고에 2억 원을 맡겨뒀는데 최근 뉴스를 보고 밤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도 있네라고 넘어갑니다. 자신도 혹시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못합니다. 지금 내 계좌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돈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은행만 믿으며 살아가는 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이 절대 설명해주지 않을 그 복잡한 상품들이 뭔지,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의 피해 사례들과 뉴스에서 본 금융 위기들을 통해 이게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설마 은행이 고객을 속이겠어? 은행은 금융감독청이 감시하는 안전한 곳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감독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은행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지키면 나머지는 전부 합법입니다. 그리고 은행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은행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금융 이론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어두운 은행 창구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을 그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뭘 봅니까? 반짝반짝한 대리석 바닥, 첨단 보안 시스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커다란 현판에 적힌 신뢰와 안정의 은행이라는 문구입니다. 마치 성곽처럼 견고해 보이는 그 건물이 우리가 인식하는 은행의 이미지입니다. 안전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은행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정부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요? 왜 은행 예금을 1억 원까지만 보호한다는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정부가 은행이 망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제도가 필요 없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은행을 돈을 보관하는 안전한 곳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돈을 넣으면 은행이 그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은행은 돈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빌려서 쓰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은 어디로 갈까요? 금고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돈은 즉시 밖으로 나갑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대출로 나갑니다. 부동산 대출, 사업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대출. 여러분의 돈이 누군가의 빚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은행의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행 스스로도 이 위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 빌려주는 것 외에 또 다른 수익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판매되는 그 복잡한 금융상품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은행이 광고하는 예금 금리가 2%에서 3%인데 은행의 공식 입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고 은행원의 말은 이 상품은 정말 안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것도 금융권 위기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어떨까요? 은행 창구에서 권유되는 상품의 실제 수익률은 6%에서 8%이고 은행의 실제 목표는 최대한 많은 고수익 상품을 팔아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은행원의 실제 동기는 월급과 인센티브, 그리고 지점의 실적이고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은 작은 손실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강남역 근처 시중은행 55세 자영업자 박 씨가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해 현금 3억 원을 들고 은행에 들어옵니다. 자식들 교육도 마쳤으니 이제 노후를 대비하려는 심정이었죠. 은행원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박 사장님, 3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으시면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글로벌 리츠, 해외 부동산 펀드, 주가 연계증권, 파생상품 결합 채권.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죠. 하지만 은행원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요즘 이런 상품들이 정말 인기예요. 수익률도 8%에서 10% 정도 나오고요. 물론 기초 자산은 믿을 수 있는 미국 부동산이고요. 박 씨는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권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6개월마다 이자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3억 원이 계약서에 사인됩니다. 그 상품의 기초 자산이 뭐였을까요? 미국에 비어있는 오피스 빌딩들입니다.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텅텅 빈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 임대료 수익이 끊긴 차에 가치만 떨어지는 건물들, 그 건물을 담보로 한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6개월 뒤 박 씨의 계좌에 이자가 들어옵니다. 150만 원. 그는 안심합니다. 역시 은행이 추천한 상품이라 안전하네. 하지만 1년 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자 상품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환매 연기,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3억 원이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박 씨는 은행에 항의합니다. 은행에서 권한 상품인데 왜 이래? 은행의 답변은 차갑습니다.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은행원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이 숨기고 있는 진실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깨달은 건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2024년 홍콩 ELS 사태, 2022년 미국 상업용 부동산 펀드 손실, 2008년 파생상품 사태. 이름만 달라질 뿐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은행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예금자 보호, 안전성 강조, 신뢰 마케팅을 합니다. 실제로는 고수익 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 극대화, 위험 외면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은행이 정말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왜 은행원들에게 고수익 상품을 많이 팔도록 압박할까요? 왜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에 펀드 판매액을 넣을까요? 왜 연말 보너스를 고수익 상품 판매량에 연동시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은행의 진정한 목표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활용해 은행 자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의 발표를 다시 들어보세요. 정부 발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합니다. BIS, 자기 자본 비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최근 기사들을 보니 제2금융권 연체율이 20%대 후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건 몇십 년 전 IMF 직전 수준입니다. 국내 부동산 PF 대출이 120조 원을 넘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축은행 등에 예치된 일반 예금자의 돈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깊숙이 묶여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붕괴로 인한 손실이 실시간으로 국내 금융사의 장부를 갉아먹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뉴스에서 따로따로 봤던 것들인데 합쳐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위험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어떤 증거냐고요? 대형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이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은행 고위험 자산을 급속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현금 비축을 강화했다는 분석 기사들도 나오네요. 이것을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금융회사는 상황을 알고 움직이고 일반 고객은 모르고 당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1997년 IMF 전 재계 대형 기업들은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자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그 설마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역사책에서 읽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1997년과 다를까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고 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겉으로는 아무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경제 안정을 강조하고 은행은 신뢰를 강조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뉴스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다니다 보면 수면 아래에서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진행 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이 환매 연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지수 연계 ELS에 투자한 어르신들이 원금의 절반을 잃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PF에 묶인 일반 예금자들의 돈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 기관들이 역사상 최악의 부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크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작은 기사로 흘러갑니다. 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 위기를 알게 되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천천히 조용히 흩어집니다. 대신 은행 창구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이 상품 정말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은행이 광고하는 것과 은행이 실제로 하는 일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말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의 투자 경험을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이 같은 패턴이었어요. 처음 1년에서 2년은 작은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 은행이 권하던 상품이라 괜찮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매 연기 통보나 손실 통보가 옵니다. 그 순간 그제야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읽어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들과 주변 사람들의 투자 경험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은행이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그 복잡한 금융 용어들의 실체를 파헤칠 겁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상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LS, 주가연계증권이란 뭔가요?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가 지수의 성과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화 채권입니다. 이건 뭔 소리일까요? 일반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에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거짓입니다. 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홍콩 지수가 10% 올랐어요. 그러면 은행은 약속대로 이자를 줍니다. 약 500만 원이죠. 당신은 행복합니다. 역시 은행이 추천한 상품이라 좋네. 하지만 다른 상황을 봅시다. 당신이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뒤 홍콩 지수가 15% 떨어졌어요. 이제 일이 터집니다. 원금 손실 조건이 발동하는 거예요. 은행은 당신의 원금 중 일부를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어떤 구간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됩니다.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이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아마 이렇게요. 물론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이 0%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손실은 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이 낮다는 말입니다. 그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온라인 뉴스에서 본 2024년 홍콩 지수 연계 ELS 사태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이 상품에 투자했고 그중 상당수가 마이너스 53%라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2,35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절반 이상을 잃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은행이 이 상품을 안전하다고 설명했을 때 정말 마이너스 53% 손실이 안전한 결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객님께서 알았던 위험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의 전략입니다. 복잡한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위험을 숨기고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사용하고 은행원의 친절한 설명만 믿고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겁니다. 파생상품 결합채권이란 뭔가? 다음은 파생상품 결합채권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금융교과서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초자산에 파생상품을 결합한 구조화 채권으로 금리, 환율,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이건 뭔 이야기일까요? 단순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이자가 2%밖에 안 줍니다. 연 200만 원이죠.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행원이 말해요. 이 상품은 기초자산으로 미국 채권을 사용하고 거기에 환율 옵션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수익률은 6%에서 8%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시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6%에서 8%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최고의 경우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실도 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 상품의 기초 자산이 미국 회사채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환율 옵션이 결합되어 있다고요. 즉, 원달러 환율이 변할 때마다 당신의 수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뒤 미국 회사채의 가치는 올랐지만 달러가 약해졌다고 합시다. 또는 반대로 달러는 강했지만 미국 회사채가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 최종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복잡한 수학 공식이 필요합니다. 은행원이 이 복잡한 수학을 제대로 설명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품 설명서를 읽고 수익률 6%에서 8%라는 숫자만 외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에서 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에서 파생상품 손실 사태가 터졌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누적되었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매번 같은 상품이 반복되고 매번 손실이 반복됩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란 뭔가?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를 봅시다. 이건 특히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투자입니다. 은행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배분해 드립니다. 좋게 들리죠? 미국 부동산이니까 안전할 것 같고 임대료 수익이니까 꾸준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의 우량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게 아닙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맨해튼 오피스 빌딩을 생각해 봅시다. 팬데믹 이전에는 90% 이상의 입주율을 유지했고 월등한 임대료 수익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5% 이상의 공실률이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수익은 급감했어요. 결과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절반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커머셜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원격 근무가 완전히 정착되자 사무실 공실이 30%를 넘어섰어요.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원금을 못 갚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대로 다수의 부동산 펀드가 환매 연기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서 당신의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도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 펀드의 자산인 미국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돈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은행은 기초자산 분산 투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문제 있는 부동산들에 깊숙이 투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화 상품의 핵심 비밀,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상품들의 공통점을 말입니다. 은행이 구조화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함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과 금융 이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위험 요소가 작은 글씨나 어려운 용어로 숨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 높은 수수료입니다. 은행과 펀드사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은행은 상품의 리스크를 알지만 고객은 모릅니다.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은행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예금에서 은행이 버는 수수료는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구조화 상품을 판매할 때는 수수료가 매우 높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3%에서 5%의 판매 수수료, 매년 1%에서 2%의 관리 수수료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1억 원을 판매하면 은행과 펀드사가 벌어가는 돈만 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고객의 투자 수익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벌 수익을 은행이 먼저 떼어가고 남은 것만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실제 장면, 제가 주변 사람들이 겪은 경험을 들어보니 거의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한 55 새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 상품을 권유받았대요. 이 상품 정말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그는 도장을 찍었어요. 6개월이 지나갑니다. 소액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은행이 추천한 상품이라 좋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환매 연기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또 다른 분은 62 새 은퇴 주부였습니다. 은행에서 수익률 7%에서 9%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6개월 뒤 2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왔어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13쪽을 보니 시장 혼란 시 환매 거절 가능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은행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들, 지금부터 당신이 은행에서 권유받는 상품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은행 창구에서 수익률이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위험도 높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안전하고 수익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금융상품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전문가들이 버는 수수료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상품으로 손실이 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꼭 하세요. 만약 은행원이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바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최악의 경우 내가 얼마를 잃을 수 있습니까? 은행원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물으세요. 기초자산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 다음에는 수수료가 얼마나 떨어지나요? 라고 물으세요. 마지막으로 언제 내 돈을 꺼낼 수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꼭 이것도 물어보세요. 이 상품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있나요? 만약 은행원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또는 설명이 복잡하면 그건 당신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상품이라면 30초 안에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왜 은행들은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걸 아는 상품을 계속 팔까요? 왜 은행원들은 고객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는데 계속 복잡한 상품을 권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본사에는 영업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펀드 판매액 500억 원이라는 식의 목표 말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점장은 인사고과에서 떨어집니다. 은행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고수익 상품을 많이 팔면 됩니다. 왜? 고수익 상품일수록 고객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원은 이 상품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은행과 펀드사가 버는 수수료 때문에요. 이것이 정확한 구조입니다. 고객의 수익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펀드사의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은행원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은행의 실적이 있습니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떨어지고 난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행도 이 상황이 끝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최근 수년간 금융권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말 수상합니다. 대형 금융사들이 갑자기 고수익 상품 판매를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왜? 위험이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동산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자 은행들은 조용히 그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홍콩 ELS 손실 사태가 터지자 은행들은 비슷한 상품의 판매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팔고 있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왜? 그 은행들이 아직도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본 기사들에 따르면 몇몇 지방의 작은 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고위험 상품을 적극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쪽이 더 큰 수수료를 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위험이 터지고 있는데 은행은 고객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수익을 짜내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옆에 사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미경 씨라고 하겠습니다. 30년을 남편 곁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주부로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이 일하는 동안 집안을 꾸리고 자식들 교육비를 걱정하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2세의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하면서 정리된 돈이 2억 원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남편의 연금으로 하고 이 2억 원은 꼭 필요한 상황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손주 교육비, 집을 수리할 때 쓸 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자가 정말 좋거든요. 김미경 씨는 은행에 갑니다. 은행원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연 7%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합니다.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합니다. 연 700만 원의 이자를 기대합니다. 매달 약 60만 원. 용돈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나갑니다.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역시 은행이 추천한 상품이라 괜찮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개월 뒤 갑자기 통보가 옵니다.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만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미경 씨는 밤잠을 설칩니다. 그 1억 원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걸까요? 언제나 돌아올까요? 이 돈이 정말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권한 상품인데 손실을 봤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에게 미안하고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로 쓸 돈이 날아갔다는 걸요. 그렇게 김미경 씨는 혼자 고민합니다. 매일 밤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박정수 씨는 30년을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직원 20명, 연매출 50억 원 정도 되는 평범한 중소기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손실이 나는 바람에 회사 자금이 몇십억 정도 남지 않게 됩니다. 위기입니다. 박정수 씨는 은행에 갑니다. 대출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은행원이 말합니다. 사장님, 대출도 어렵고요. 대신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박정수 씨는 거기에 회사 자금 3억 원을 넣습니다. 3개월이면 수익이 나올 거야 라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요. 하지만 3개월 뒤 상품이 손실을 봤습니다. 박정수 씨는 패닉합니다. 회사는 위기 상황인데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원재료비는 어떻게 내나요? 은행에 전화합니다. 환매를 해주세요. 은행의 답변은 차갑습니다. 현재는 환매가 어렵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회사는 위기, 자금은 없음, 은행은 책임 없음. 결국 회사는 문을 닫습니다. 20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제 어머니 친구분이 겪은 일입니다. 이순영 씨는 70세의 은퇴자입니다. 40년을 공교육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연금도 나오고 자식들도 다 자라서 이제는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의 생활비, 병원비, 손주들 봐주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전화를 합니다. 어르신 이자가 높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순영 씨는 은행에 갑니다. 80대 초반의 아내와 함께요.
은행원은 설명합니다. 연 7%에서 8% 수익률입니다. 안전합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건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아둔 비상금입니다. 의료비, 손주 결혼식 축의금 그런 것들을 위한 돈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순영 씨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봅니다. 13쪽 3번 작은 글씨. 펀드의 기초자산이 시장 혼란으로 인해 적절하게 평가될 수 없을 때 운용사는 환매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읽고 몸이 떨립니다. 은행에 전화합니다. 이 상품 환매해 주세요.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순영 씨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80세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내가 돈을 잘못 투자했어라고요?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건강이 더 나빠질까 봐요. 그렇게 이순영 씨는 혼자 끙끙 앓습니다. 밤새 뒤척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은행을 믿었습니다. 은행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계약서의 작은 글씨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매 연기. 그 통보 이후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은행원은 환매 연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나요? 아닙니다. 은행원은 안전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기에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왜? 계약서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비록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글씨에 적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은행이 이런 짓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손실이 난 고객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손실이 난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법에 방패가 되니까요. 세 번째, 그 와중에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은행에 갑니다. 이자를 좀 더 받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네 번째, 금융감독청도 손을 놓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은행과 펀드사는 수수료를 벌고 고객은 손실을 입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혹은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친구는, 혹시 누군가는 지금 은행 창구에서 이자가 좋은 상품을 권유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은 당신은 이미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통장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계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펀드, 구조화 상품, 결합채권, 이 LS 같은 말이 있다면 당신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계약서 어디에 환매 연기 가능, 원금 손실 가능이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분명히 어디선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뉴스도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자들만 알 때 뒤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내가 본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 사는 아주머니가 밤잠을 설치는 것을 봤습니다. 회사를 잃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행은 한마디의 진심 있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개선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정부도 지금 이 상황이 끝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짜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설마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이 도미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그 도미노가 옆의 도미노를 밀어냅니다. 그 도미노가 또 다른 도미노를 밀어냅니다. 처음에 작은 충격이 결국 전체 도미노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 금융 시스템도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먼저 시작은 미국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매우 안전한 투자처였습니다. 뉴욕의 오피스 빌딩, 샌프란시스코의 상점들, 미국 전역의 사무실과 쇼핑몰, 이런 건물들은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피스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니까 상업시설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텅텅 빈 건물들입니다.
온라인 뉴스에서 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현재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오피스 공실률은 30%를 육박하고 있어요. 건물이 비어 있으면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없으면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으면 건물을 경매로 처분해야 합니다. 경매로 처분되면 건물 가치가 폭락합니다. 가치가 폭락하면 뭐가 되나요? 그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부실화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2천조 원의 일부가 계속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한국의 대형 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이 미국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온라인 금융 뉴스에서 본 기사들을 보면 수조 원대의 자금이 미국 부동산 펀드에 투자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안전하고 수익이 좋다는 말에 믿고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펀드들이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환매 연기, 원금 손실, 펀드 폐쇄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자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면 금융감독청의 감시가 커집니다. 감시가 커집니다. 새로운 투자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손실을 누가 메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 손실은 예금자의 돈에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데 필요한 대출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아파트가 완성되어 분양되면 분양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올리기도 전에 허벌판 땅만 담보로 잡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100억 원이 드는 아파트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건설사는 은행에 가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은행이 물어봅니다. 담보가 뭐 있는데? 건설사가 답합니다. 이 땅입니다. 은행이 생각합니다. 아직 건물도 안 올렸는데 위험하네. 그럼 고금리를 매기자. 그래서 초기 브릿지론을 연 10%짜리로 빌려줍니다. 그게 50억 원이면 매년 5억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건설사는 그 이자를 어디서 내나요? 다음 대출에서 나갑니다. 그 대출도 못 내면 또 다음 대출에서 나갑니다. 이건 마치 신용카드 할부금을 또 다른 카드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이 오르니까 건설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합니다. 미완성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양도 못합니다. 분양 수익이 없으니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기사들에 따르면 지금 국내의 부동산 PF 대출이 12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부실화된 대출도 상당하다고 해요. 미완성 아파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지어다 말아둔 아파트, 몇 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설 현장. 그럼 이 PF 대출의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은 부분이 제2금융권에서 나왔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고, 새마을금고 같은 중소금융기관들이죠. 그 돈은 뭐였을까요? 당신의 예금입니다. 당신이 새마을금고에 2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그 돈이 어딘가에 미완성 아파트 건설 자금으로 나간 거예요. 온라인 뉴스에서 본 바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작년 결산에서 1조 2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조 2천억 원이면 뭘 의미할까요?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돈이 그 정도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는 1억 원까지만 보호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마을금고에 1억 5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저축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제2금융권 전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도미노는 계속 넘어집니다. 제2금융권이 부실화되면 뭐가 되나요? 중소은행들도 도움이 됩니다. 왜? 그들도 같은 PF 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형 금융사들의 손실이 생기면 금융권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뉴스에서 5호 저축은행이 문을 닫습니다라는 기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부르죠. 뱅크런이 시작되면 그 은행은 고객들의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부동산 PF나 미국 부동산 펀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문을 닫습니다. 이제 도미노는 일반 시민들의 삶으로 넘어옵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요. 기업이 자금을 못 조달하면 공사를 못 합니다. 생산을 못 합니다. 급여를 줄이거나 직원을 내보냅니다. 온라인에서 본 1997년 IMF 기사들을 보면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건설사, 제조업, 유통기업들 할 것 없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1997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국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보세요. 최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4%대입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돈을 두면 더 많은 이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온라인 뉴스에서 본 최근 기사들에 따르면 환율이 이미 1,4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되나요?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기름값, 식료품값, 공산품값이 모두 올라갑니다. 당신의 생활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동 상황도 봐야 합니다. 최근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유가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만약 유가가 급등한다면 당신이 타는 버스, 택시의 요금이 올라갑니다. 당신이 사는 물건들을 운반하는 트럭의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품값도 올라갑니다. 식료품도 옷도 모든 게 올라갑니다. 이건 정부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 중입니다. 한국 금융사들이 그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PF가 120조 원대 규모로 부실화 중입니다. 제2금융권이 연체율 20%대 후반을 기록 중입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 중입니다. 중동 위기로 유가도 불안정 중입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이걸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망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금리를 그대로 두면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올라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직장인인 경우를 봅시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못하면 월급이 깎입니다. 생활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당신의 실질 생활 수준은 떨어집니다.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이 줄어듭니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전월세나 월급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매가 연기됩니다. 가족의 노후 자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월이자가 올라갑니다. 이미 삶의 여유가 없다면 이자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연체, 대출 축약, 신용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건 혹시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997년 IMF를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본 기사들로 읽어봤습니다. 공통된 말들이 반복됩니다. 위기 전에는 아무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다. 정부와 기업이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터졌다. 뱅크런으로 은행에 줄을 섰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 미리 돈을 빼서 현금으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거품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터졌습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미노의 첫 번째 칸이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 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사들의 손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칸들도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합니다. 미국의 텅 빈 빌딩들에요. 그 빌딩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PF에 투자합니다. 미완성 아파트들이에요. 그 프로젝트들이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ELS, 파생상품, 환율 연계채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들 말입니다. 은행원은 말합니다. 이 상품 정말 안전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작은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 환매 연기 가능,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통보를 받습니다.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설마 합니다. 은행이 망하겠어? 뭐가 문제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를 봅니다. 모 저축은행 폐쇄, 환매 연기 확정 같은 기사들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1997년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설마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준비하기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행동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들부터요. 1997년 IMF를 견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행동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당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을 봅시다. 은행 통장, 증권 계좌, 모든 금융 계좌를 꺼내 봅시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이면 안전합니다. 정기적금이면 안전합니다. 펀드면 위험합니다. ELS면 매우 위험합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면 지금 이 순간도 위험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결합 채권이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당신이 가진 각 상품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품이 손실을 날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최대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손실이 진행 중일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이 투자해야 할 상품이 아닙니다. 두 번째 행동은 위험한 자산을 분산하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2금융권에 1억 원을 넘게 맡겨두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예금자 보호제도는 1억 원까지만 보호합니다.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마을금고에 1억 5천만 원을 맡겨뒀다면 5천만 원은 위험합니다.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제2금융권에 1억 원을 넘게 맡겨둔 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초과분을 대형 시중은행으로 옮기세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맡기세요. 한 은행에 1억 원이 넘도록 하지 말고요. 이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금을 분산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은행 창구에서의 태도 바꾸기입니다. 오늘부터 은행에 가면 이렇게 하세요. 은행원이 상품을 권유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 상품으로 손실이 날 수 있습니까? 만약 은행원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최악의 경우 내가 얼마를 잃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은행원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봤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세요. 절대 도장을 찍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상품이라면 은행원이 5분 안에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설명, 어려운 용어, 작은 글씨의 계약서. 이것들이 정말 안전한 상품의 특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하고 나면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혹시 그들이 제2금융권에 돈을 맡겨두고 있진 않은지, 복잡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물어보세요. 당신의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몰래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자식들에게도 말해 주세요. 은행의 말만 믿지 말라고요. 이게 금융 소양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하고 나면 당신은 다르게 느낄 겁니다. 첫째,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은행원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으니까요. 셋째,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온라인에서 본 1997년 IMF 관련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공통된 말들이 있습니다. 위기 직전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 했다. 언론도 문제를 과장하지 않았다. 회사도 직원들에게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터졌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미리 돈을 빼서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 여러 은행에 분산해뒀다. 은행을 믿지 않았다.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다. 은행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다. 설마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위기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부실화, 국내 PF 부실화, 제2금융권 연체율 급증, 환율 급등 이런 신호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은행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통장을 한번 정리하세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 전화해서 1억 원을 초과해서 맡겨둔 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이미 복잡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상담을 받으세요. 은행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에게요. 변호사, 금융감시단체,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곳들 말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보호해야 합니다. 은행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본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품이 정말 안전할까요? 당신의 부모님은? 배우자는? 자식은? 혹시 모르고 있는 위험이 있진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상 구독과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누르는 그 한 번의 좋아요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은행이 말하지 않는 현실, 당신이 알아야 할 경제 뉴스들 말입니다. 늦은 밤까지 뉴스를 읽고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 겁니다. 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안 합니다. 은행도 안 합니다. 언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의 배우자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게 정말 대형 위기가 터질 때 가장 강력한 방어 방법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댓글창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살펴보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모 저축은행에 얼마를 맡겨뒀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금융상품을 권유받았는데 가입해도 될까요? 혹시 우리 가족에서 위험한 상품이 있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에 사는 누군가는 은행 창구에서 위험한 상품을 권유받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도장을 찍을지 돌아갈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이 정보를 전파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할 때마다 하나의 가족이 위험으로부터 한 발씩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아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나도 확인해 봐야겠다는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